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Thanks God.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은 금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꽤 많은 저한테 많은 주식이 여러분의 많은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으로 따지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샀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많이 안 산 걸 수도 있지만 꽤나 많이 오늘 주식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많이 잦아들었고요. 그동안에 뭐 3조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5천억 정도의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개인은 5,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뭐 별로 큰 순매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요. 업종에서 오늘 외국인 업종에서 과연 어떤 게 많이 파느냐, 역시나 전기전자인가 라고 보니까 아니야. 전기전자를 안 팔았어. 전기전자를 오히려 업종별로는 조금 샀어요. 그게 신기하고, 운송부품, 즉 자동차 쪽을 많이 팔았고요.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은 거는 금융입니다. 금융을 많이 팔았고 2,600억대, 그 다음 운송부품을 한 1,8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오히려 전기전자는 9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이 오늘 전기전자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갔고, 그리고 미친 듯이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듯이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그런데도 왜 팔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국인 드디어 전기전자에 대한 엄청난 매도세를 내놓지 않았다. 이제 급한도는 꺼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실적 상승은 정해진 미래인데 과연 얼마나 실적이 힘을 쓸 것인가입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아마 4분기 삼성전자가 3, 4분기 대비 적어도 20-3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 4분기 평균가 대비 4, 4분기 디램의 평균가 2배 이상 올랐어요. 2배. 아니야, 2배가 아니야. 한 3배 오른 것 같아. 만약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말이죠. 좀 비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디램 가격이 2배를 훨씬 초과해서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마진이 안 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코스피의 EPS는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중에 뭐 분위기가 굉장히 쌓여지면서 2%대 중반까지 빠졌습니다만 막판에 조금 힘을 쓰면서 꼬리를 들면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오늘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212개, 하락 종목수가 679개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수 289개 비슷하네. 근데 하락 종목수가 무려 1357개가 나오면서 거의 모든 흐름들이 빠졌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전 업종이 빠졌어요. 이런 업종이 새로 생겼는데 부동산을 빼고는 다 빠졌다. 그리고 최근 대략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난번 폭락과 오늘의 하락에서 저점이 지탱됐습니다. 지난번 만들었던 저점 쌍바닥이라고 하지. 과연 기술적으로 쌍바닥 맞는 게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시장 흐름 말씀드렸으니까 시장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뭐 초반에 뭐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뭐였냐면 총 거래 대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 거래 대금을 단순히 총 거래 대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시가총액 대비 총 거래 대금까지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당연히 늘었겠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거래가 대금이 많이 늘었을까요? 신용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수가 높고 사상 최고치니 거래 대금이 늘지 않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좋은 자료를 보내주어서 먼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 대금, 그냥 총 거래 대금입니다. 산술적인 총 거래 대금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지난번 왼쪽 고점은 21년도 삼성전자 9만원 갈 때 얘기예요. 그때 9만원 갈 때만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거래 대금이 저렇게 폴대를 세웠는데 그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자, 시총 대비 거래 대금은 아직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르죠. 그렇죠.
돈같이 떨어진 것까지 가면 당연히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뽑아야 되니까 그때보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21년 고점이 되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돌파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뜨거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때부터는 확실히 뭔가 방어적인 태세도 갖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 업종만 올랐습니다. 즉 리츠가 올랐죠. 자,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좀 쉬운 것도 준비했어요. 리츠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리츠가 올랐기 때문에. 자,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걸 증권화한 거를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 있잖아요. 임대수익이 있고 뭐 개발이익이 있고 매매차익이 있고 등등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상품을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쪼개기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 부동산 지분 투자. 그래서 실제로 주식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게 뭐냐? 리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에 상장된 리츠는 지난 9월 기준으로 25개, 그리고 총 자산 규모는 9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리츠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리츠는 롯데리츠, SK리츠, 이런 리츠들이 되고요. 롯데리츠는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있느냐 보면 백화점 6개, 마트 5개, 아울렛 3개, 물류센터 1개, 몇 년 전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데, 그럼 어떻게 돌려주냐? 배당으로 돌려줘요. 배당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 오늘 그 리츠만 유일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방어적인 적이에요. 그 뭐랄까 업종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는 리츠는 얼마를 배당받느냐, 즉 그 돈을 얼마나 리턴을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저희 같이 이제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리츠 잘 고르면 예금보다 훨씬 낫다, 이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배당률이 꽤 높아, 이런 것들은 되게 좋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배당은 되게 은행 이자보다 되게 많이 준다, 이러면 되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일반인들도 한번 투자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들쭉날쭉이에요. 500억짜리 600억짜리 이런 것도 있고 1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큰 건 없습니다. 대략 뭐 1조 5천억 이 정도면 리츠 중에서는 큰 리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올라온 순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리츠 코크랩 3.9%좀 내외, 즉 4%좀 내외 주고요. 이지스 밸류 한 4%대 줍니다. NH 프라임 리츠 이거는 들쭉날쭉이에요. 2%에서 12%를 왔다 갔다 해. 롯데리츠는 한 3%대 꾸준히 주고요. D&D 플랫폼 리츠는 4%대, 신한 서부 T&D는 3%대, SK리츠가 제일 적어요. 한 1.1%대더라고. 이걸 왜 해? 네, 어쨌든 K탑 리츠는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뭐 4%도 있었지만 한 7%대, 6%대, 7%대도 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4%, 맵스 리츠는 5%, NH 오린 리츠는 4%대, 하나리츠도 보통 4%대, 코랑코는 3%대, SK D&D는 들쭉날쭉 4에서 8%,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츠는 잘 활용하면 뭐냐면 자산을 판다거나 분석이 필요하죠. 자산을 곧 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운용 수익이 갑자기 좋아졌어. 적자 다 털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배당을 확실히 줍니다. 여기는 그냥 벌면 다 배당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러면 일반인들 한번 이런 쪽도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 아니냐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리츠를 얘기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방송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정현호 CFO의 용퇴, 실질적인 CFO죠 이분이. 예, 이분의 용퇴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지원실장에 박혁규 사장이 임명되었다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업지원 TF장이었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삼성전자 회장 보좌역으로 위촉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떠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무언가 업무를 조금 하시는 거고요. 작년에 저 상황 안 좋았을 때 이분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왜냐하면은 그 HBM을 날린 핵심적인 그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키맨이 누굴까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의심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그 재무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HBM 같은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HBM 만드는 그 D램 사업부, DS 사업부도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재무 쪽에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지만
이 HBM 이거 누가 쓰겠어요? 이렇게 비싸게 만들고 수율도 잘 안 나오고 뭐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뭐 저는 이랬겠지 뭐 안 봐도 뭐 비디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어때? 총 매출액이 얼마야? HBM으로 이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쪽 우리 디램 매출에서 뭐 한 1, 2%밖에 안 돼요. 1, 2%? 그래?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얼마 들어? 비용은 이거 엄청 들죠. 디램보다 몇 배나 더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지금 흑자가 하나도 안 나요. 흑자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쓰겠어? 이러지 않았겠어? 뻔히 보이지? 이래가지고 HBM 엎은 거야. 그래갖고 그 HBM 하던 사람들이 어디 겠어? 뻔하지.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건 아니고 이제 안 한다니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를 갔겠죠. 대충 그랬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HBM을 작년에 못할 때 도대체 재무라인이 누구냐? 왜, 돈 안 된다고 그게 잘라가지고 이 큰, 그 안 쓸 거라고 생각했던 HBM을 누가 썼다? 엔비디아가 덕분에 세계 최고 기업이 된 그 칩 하나로 세계 최고 시가총액이 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썼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삼성전자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 헤드쿼터에 대한 굉장한 그 작년에 비판이 많았고, 거기에 이제 그 중심 근처에 있으셨던 분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많은 분들의 지목을 받아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분 중에 하나가, 근데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이분이 드디어 용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그 원씨도 좀 자리 잡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램 사업부도 이제 정상화되었고, 그 다음에 HBM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리고 그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무려 혼자 10.48% 폭등을 했는데요. 어제는 한국전력, 오늘은 지역난방. 야, 너희들은 진짜 촌스럽구나 막 얘기하실지라도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은 제가 얘기한 후에 각방 꿀이 작동되면서 오늘 4%대의 급락, 폭락이지 뭐, 한전이 4% 빠졌었네.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도 제가 오늘 입을 댔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날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분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10.48% 폭등을 했느냐? 3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89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0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역난방공사는 난방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만 쓰고 여름에는 안 씁니다. 여름에 안 쓰니까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은 적자가 나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애매해요. 애매하죠. 근데 작년 대비 2배가 올라가면서 894억의 흑자를 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 기업은 이거는 난방회사니까 계절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전년 동기 대비 어떠느냐인데, 이게 이 회사가 22년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진짜 싸긴 싼데 안 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말입니다. 23년도에 회복했고 24년도에 꽤 큰 폭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3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파악을 해보면 이 회사 실적 언제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추울 때 좋지. 그럼 4, 4분기, 1, 4분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되면 4, 4분기는 어떻게 되겠어? 통밥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충 어떻게 나올 거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지난 1분기에 1.57조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3,238억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좋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정년에는 얼마 나왔냐? 전년 1분기는 1.37조 매출에 2,086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60% 넘게 나왔단 말이야. 올해 일단 1분기부터 싹수가 엄청 좋았어. 그러면 1분기에 3,200억 벌었고, 자, 2분기는 그냥 통과하고 3분기에 890억 벌고 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이 회사가 돈을 좀 꽤 많이 버는 게 맞겠네. 와, 4, 4분기가 제일 많이 돈을 버니까, 그러면 한 8천억 이상 돈 버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으로? 이건 뭐,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뭐, 더 버는 거 아니야? 8천억 더 벌고 한 1조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그건 돈 벌다 이거야.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1조 2,500억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1.25조. 근데 영업이익이 현재 스코어로 이미 4천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4, 4분기까지 합산하면은 한 8천억이 넘을 것 같은 영업이익. 그렇게 본다면 이 회사가 가격이 얼마냐?
자, 일단 이 회사 24년도 기준으로 PBR이 0.21배입니다. PBR이. 근데 그때부터는 신고가예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 PBR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PER은 얼마였냐? 작년도 기준으로 그때는 뭐 주가 낮았으니까 2.28배였습니다. 뭐야? 근데 지금 1.25조인데 아까 영업이익 얼마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퍼가 얼마가 돼? 퍼가 2배 이하로 떨어지네. 이런 주식이 있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지금 약속한 한국 경제 제가 옛날에 빵꾸 낸 적이 있어가지고 빵꾸 낸 거 떼우러 가야 돼가지고 이제 곧 제가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졌고 지금 이익 기준으로 피크는 아직 안 왔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한번 해야 했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니 외국인들은 돈은 필요했고 한국에서 ATM 빼듯이 잘 팔리는 주식 팔아갔고 그 며칠간에 수조 원 이상의 돈을 빼갔고 자, 근데 오늘 좀 잦아들었으니 과연 월요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에서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될 것이고 미국 시장이 안정되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물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